네, 2023년 구급 통계학 기출문제 나머지 16에서 20번까지 풀겠습니다. 자, 16번 누적 분포 함수가 정규 분포, 평균이 같고 분산이 서로 다른 정규 분포들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뭐 이렇게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뭐 평균에 대해 대칭이기만 하면은 대칭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증가하면 정규 분포니까 얘네들의 누적 분포 함수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다음 중 분산이 가장 큰 놈의 그림은 무엇이냐? 자, 요런 말이죠. 되시죠? 어쨌든 평균으로부터 대칭인데 분산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정규 분포가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있어. 누가 더 분산이 큽니까? 파란색이 커, 빨간색이 커? 빨간색이 더 크죠. 그쵸? 왜냐면 분산이란 건 뭐야?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를 뜻하는 건데 이 평균으로부터 뭐해? 더 큰 값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쵸? 극단적인 값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면 평균과의 뭐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평균에서 요 값을 뺀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곱해서 분산을 구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렇게 큰 값들이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값들이 뭐 할수록 많이 나올수록 요 뺐을 때 요 차이를 제곱한 값이 커지기니까 당연히 분산도 같이 뭐해? 커지게 된다. 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평균,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값, 평균 지금 다 0인 것 같은데, 그쵸? 0이죠. 다 x가 0에 대해서 지금 다 대칭이잖아. 그쵸? 0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 많이 나올수록 분산이 큰 거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첫 번째로 갖고 있어야지 이제 누적 분포 함수를 분석해서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1번 생각,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극단적인 값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을수록, 그쵸? 많이 나올수록 분산이 뭐한다? 커진다. 일단 이게 기본이고. 다음 2번.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떻게 그리는 거야? 확률이 나올 때마다 누적되는 겁니다. 원래 0부터 딱 출발해갖고 시작 0부터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0일 거 아니야. 확률값이. 그쵸? 값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마다 계속 누적해. 확률값을 계속 더해줘갖고 언제까지? 1. 확률의 합은 1이잖아. 1이 나올 때까지 그리는 게 그게 바로 뭐야? 누적 분포 함수죠. 되시죠? 그럼 평균이 지금 0이니까 모든 값들이 지금 평균이 0이니까 0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 지금 마이너스 4부터 아무튼 존재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4일 때 값이 뭐 해야 돼? 많이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마이너스 4 값이 바로 딱 나왔어. 많이 나왔어. 그럼 누적분포 함수 값이 누적분포 함수가 마이너스 4에서 어떻게 하겠어? 갑자기 슉 이렇게 증가하겠죠. 되시죠? 다시 누적분포 함수는 그 값이 나올 때마다 계속 확률을 더해주는 거라고. 되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분산이 큰 놈을 찾아야 되는데 분산은 극단적인 값이 많이 나올수록 커진다고. 되시죠? 그럼 지금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4나 4나 마이너스 4 여기가 극단적인 값인데 그렇죠? 요거 4,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더 먼 값들 아무튼 얘네들이 극단적인 값인데 얘네들이 뭐 해야 돼?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그럼 많이 나온다는 거는 누적 분포 함수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에서 그래프가 확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되시죠? 마이너스가 거의 안 나오면 여전히 누적 분포 함수가 이렇게 낮게 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가 거의 안 나오면은. 마이너스 4인 값이 많이 나오면은 누적 분포 함수 값이 확 올라가니까 누적 분포 함수 값이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는 똑같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되시죠? 그럼 마이너스 4만 봅시다. 마이너스 4만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4에서 거의 값이 안 나온 거 아니야. 얘도 요만큼 나왔고 얘는 요만큼 나왔고 얘는 이만큼이나 나왔네. 그쵸? 누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 이전 값들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값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야? 4번인 경우가 많이 나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누적 분포 함수 값이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쵸? 다른 애들보다 기울기가 더 뭐해? 엄청 더 가파르죠. 그쵸? 마이너스 4 이전의 값들이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튀어나온 애들이 뭐라고? 분산이 큰 놈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분산이 큰 놈 찾아내니까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누적 분포 함수 그래프를 보고 원래 확률 밀도 함수가 얘를 미분하면 그게 뭐야? fx잖아. 그쵸? f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하면 fx라고. 그래서 원래 미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많이 나올수록 누적 분포 함수 값이 확 증가할 거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값이 많이 나올수록 분산이 큰 거니까 마이너스 4 이전에 벌써 이미 누적 분포 함수가 많이 올라간 놈이 걔가 뭐해? 분산이 큰 놈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서 생각을 해서 4번을 맞춰냈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그나마 쉬운 문제가 나왔어. 단순선형 회기식은 다음 중 무엇이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뭐해?
B1도 구하고 B0도 구하잖아. 그쵸? 회귀 계수에 뭘 구해야 돼? 추정값을 구해야지. 베타1 회귀 계수의 추정값 sx y 나누기 sx로 일단 먼저 구하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서 y는 뭐 3x 더하기 몇 이렇게 찾은 다음에 요 값은 어떻게 구해? 요 뒤에 있는 y 절편값은 어떻게 구해? y 절편값은 단순 선형 회귀식은 무조건 어디를 지나? x의 표본평균, y의 표본평균을 지난다 해서 요거를 뭐해서 대입해서 구한단 말이야. 되시죠?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게 된다고. 그럼 x의 표본평균, y의 표본평균을 무조건 이 회귀식은 뭐 해야 돼? 지나야 된다고. 근데 지금 x의 표본평균이 뭐야? 2, y의 표본평균이 뭐야? 2,3이잖아. 그럼 이 네 개의 식이 만약에 이 요걸 만족하는 단순 선형 회귀식이 되려면은 2,3을 뭐 해야 돼? 지나줘야 된다. 되시죠? 그래서 2,3을 일단 대입을 해봐. 일단은. 왜냐? 원래 회귀 개수부터 구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문제에 뭐는 있어? SXX는 여기 있죠. 요게 SXX라고. 근데 얘가 뭐야? 얘는 SYY잖아. 여전히 또 이 문제는 또 뭐가 없어? SXY가 없네. 그쵸? 그럼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다고. 없으니까 일단 뒤부터 Y절편 찾는 그 과정부터 먼저 해보자고. 되시죠? 그래서 2,3을 대입했어. 그럼 1번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3 나오네. 되시죠? 2번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 하면 0이 나오잖아. 그쵸? 3이 안 나오잖아. 그쵸? 여기에 2, 3 넣는데 성립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2 넣었더니 여기 0이 나오니까 얘는 2번은 성립하지가 않네. 여기다 2 넣으면 돼? 2, 4 빼기 4 하면 0이잖아. 그쵸? 그럼 얘 3번도 성립하지가 않네. 여기다 x에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쵸? 그럼 2,3 얘도 안 지나네. 결국 2,3 지나는 놈은 누구밖에 없어? 1번밖에 없네. 그래서 1번 찍어내셔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고 낸 겁니다. 왜냐면 문제 어디 찾아봐도 SXY가 안 나와 있어. 그쵸? 안 나와 있으면 앞에서 본 문제처럼 상관계수라도 나와 있어야지 뭐 풀 거 아니야. 회귀계수를 구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앞에 여기 어디 이 문제 어디에도 상관계수도 없어. 그럼 결론은 뭐야? 너는 선형 회귀식은 x의 표본평균, y의 표본평균을 지나는 걸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낸 문제라는 소리죠. 그쵸? 여기 뒤는 필요 없는 조건이고. 아니, 상관계수 나와 있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문제를 대충 봤네.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상관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면 원래 자 회귀 계수의 추정값은 원래 sx 나누기 sxy로 원래 구해야 된다고. 되시죠? 원래 구해야 돼. 근데 지금 sxy가 문제 없어. 그럼 이 방법으로 못 구하고 두 번째 방법은 뭐야? r은 b 곱하기 sy분의 sx 요걸로 구할 수 있다고. 그쵸? 근데 r이 나와 있네. 그럼 3분의 1은 b 곱하기 sy이다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여기다 6분의 36에다 루트 씌우면 6이니까 sxx가 지금 1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구해서 b는 몇이다? 2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네.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회귀 개수를 이렇게 해서 2를 구하면은 y는 2x 더하기 몇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2,3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1이 아니죠. 2x 뭐야 돼? 2x 마이너스 1이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회귀식을 찾으라는 문제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너무 빨리 풀다 보니까 상관계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원래 이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인데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오래 걸리잖아, 시간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2,3은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일단 먼저 대입해 보라고. 대입했더니 2, 3, 4가 다 안 돼. 그래서 빠르게 1번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이시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관계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관계수가 있네. 그래서 회귀 개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회귀 개수도 먼저 찾았어. 내가 y는 2x 더하기 뭔지부터 먼저 찾았어. 그럼 문제가 1번 아니면 3번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또 대입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그냥 2,3부터 먼저 대입해 버려라. 그렇죠? 대입하는 건 너무 쉽잖아. 2, 3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너무 쉽잖아. 그렇죠? 근데 2, 3 대입했는데도 그게 만족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럼 그때는 이제 회귀 계수 구해라. 그렇죠? 그때는 회귀 계수 구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한 경우밖에 없으니까 빨리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성립하는 경우가 똑같이 존재하면 회귀계수 그때는 구해야 되는데 먼저 회귀계수부터 구하고 풀면은 이 계산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아시죠? 항상 대입이란 게 더 쉬운 겁니다. 식 계산, 공식 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대입이 더 쉬운 거니까 항상 이 공무원 시험 뭡니까?
객관식이잖아. 그쵸? 객관식이니까 일단 대입할 수 있으면 그냥 대입하는 게 낫죠. 그쵸?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8번 모평균을 검정하려고 해. 근데 뭐에? 실내 구간을 구해서 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모평균을 뭐 검정이라는 게 그쵸? 모평균만 예를 들어서 모평균을 검정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구해? 검정 기각력을 일단 먼저 구해놔. 그래서 기각력 구하고 검정 통계량 계산해갖고 얘가 여기 속하냐 안 속하냐로 기각할지 기각 안 할지 정할 수가 있고 채택할지 정할 수가 있고 되시죠? 먼저 검정 통계량을 구해. 검정 통계량을 구한 다음에 얘로 뭘 구해? P값, 유의 확률을 구해. 그쵸? 그래서 P값이 7 우리가 구하려는 뭐에? 유의 수준이죠. 그쵸? 이름이 정확히 유의 수준보다 유의 수준 지금 95% 신뢰 구간이니까 0. 그쵸. 유의 수준 지금 문제에 따라 다르네. 아무튼 유의 수준 5% 보통 5%를 주잖아. 그쵸? 5%보다 크냐 작냐로 기각할지 기각하지 말지를 정할 수가 있고. 그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뭐해? 신뢰 구간을 구해. 신뢰 구간을 구합니다. 신뢰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해갖고 요 신뢰 구간 안에 우리가 설정한 요 기무가설의 요 모평균이 여기 속하면은 기무가설 채택, 안 속하면 뭐해? 기무가설 기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뭐해? 1번 아니면 2번 경우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학에서는 벌써 2번을 엄청나게 써. 왜냐면 P값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되시죠? 그래서 정말 잘 안 사용하는 이 3번의 경우로 검정하는 게 시험에 튀어나와서 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야? 실내 구간 구해서 속하면은 기문가설 채택, 안 속하면 기문가설 기각하면 되는 거라고. 뭐 쉽잖아. 판단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실내 구간 구했더니 349에서 361이래. 근데 우리가 세워놓은 기문가설이 뭐야? 뮤는 350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거잖아. 되시죠? 그랬더니 요 실내 구간 안에 이 350이 뭐에? 속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문가설 뭐야? 채택이 되겠네. 근데 요 실내 구간이 뭐야? 95% 수준에서 구한 실내 구간이야. 그쵸? 그래서 언제 채택하는 거냐면 실내 수준이 0.05, 0.05일 때, 5%일 때 채택하는 거라고. 되시죠? 그다음에 요 3번 경우 실내 구간으로 검정하는 경우는 언제만 돼? 양측 검정일 때만 가능하다고. 되시죠? 실내 구간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기준 딱 잡아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벌리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측 검정일 때만 실내 구간으로 검정하는 게 가능하다. 물론 단측 검정으로 할 거면 또 막 계산해 봐야 돼. 그쵸? 네, 양측 검정일 때만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뢰 수준 5%에서 신뢰 수준이래. 왜 자꾸 신뢰 수준이란 말을 쓰죠? 죄송합니다. 신뢰 수준이 아니라 유의 수준. 어쨌든 유의 수준 5%에서 우리가 구한 신뢰 구간이 신뢰 수준 95%에서의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 그게 기무가설의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유의 수준 5%에서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기각하지 못하게 된다. 자, 요게 요 문제를 해석하면은 요 뜻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결과를 놓고 나머지 1, 2, 3, 4를 풀어봐라. 라는 말이죠. 자, 1번 유의수준 5%에서 기각할 수 없다. 당연히 맞죠. 유의수준 2%에서 기각할 수 없다. 이것도 당연히 맞죠. 자, 왜? 유의수준 5%잖아. 그쵸? 유의수준을 양측 검정으로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에 2.5%, 2.5%에서 만들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기무가설을 채택했다는 거는 여기 안에 검정 통계량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그렇죠. 기무가설을 채택했다는 소리는 이렇게 기각력을 내가 만들어 봤는데 요 안에 검정 통계량이 들어왔으니까 기무가설을 뭐 했겠어? 채택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유의 수준을 더 낮춰 2%로. 그러면 이제 기각력을 여기 갖고 1% 수준으로 더 낮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양측 검정일 때. 되시죠? 2.5%로 해서 만들었는데도 요 안에 들어왔어. 근데 1%로 더 기각력을 타이트하게 더 엄청 좁게 만들어 놨어. 그럼 당연히 이 파란색 선이 뭐에? 이 검은색보다는 더 안에 당연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수준 5%에서도 채택됐어. 그럼 2%에서는 뭐해? 당연히 채택된다. 되시죠?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든 뭐 외우시든 외우는 건 안 되고 완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 유의 수준에 따른 가설 검정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3번 유의 확률이 0.01보다 크니. 자, 유의 수준 5%에서 기무가설을 뭐 했어? 채택했잖아. 그렇죠? 그럼 얘의 P값 유의 확률은 0.05보다 뭐한 거야?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H0 채택한 거 아니야.
P값이 작으면 기각, P값이 작으면 기각 외우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0.05에서 그러니까 유수준 5%에서 채택했다는 거는 P값이 0.05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0.01보다 크다 당연히 맞죠. 0.03보다 작다 당연히 틀렸죠. 정답 몇 번? 4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잘 만든 문제인 게 요 요 문제로는 뭐 하는 거야? 3번. 실내 구간을 이용한 검정을 문제에 내고 되시죠? 그 다음에 보기 1이랑 보기 2에서는 뭘 물어봐? 기각력을 이용한 검정을 물어보고 보기 3과 보기 4는 뭐해? P값을 이용한 검정, 유의 확률을 이용한 검정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검정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의 검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모두 물어보는 정말 좋은 문제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 그만큼 뭐하다? 어렵다. 이거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요런 1, 2, 3번을 이게 위수준 5%에서 채택하는 걸 일단 알아내야 되고 채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좋은 문제다. 요 문제로 어떻게 보면 검정에 대한 모든 개념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19번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9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표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 표집 과정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표본을 모으는 과정을 표집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표본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분할표만 봤어. 질병 유무, 중독 여부가 있어. 그럼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은 185분의 76이냐? 1번 문제. 되시죠?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몇 명이야? 아니, 총 사람이 몇 명이야, 지금? 185명이잖아. 그렇죠? 그중에 중독자가 지금 몇 명이야? 76명이잖아. 그럼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은 185분의 76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거 왜 없냐고, 도대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00명을 그냥 랜덤하게 뽑습니다. 임의로. 단순 임의 추출로 100명을 뽑았어, 내가.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40명이고 아닌 사람이 60명인 거야. 되시죠? 그럼 40%가 알코올 중독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00명을 그냥 단순 임의 추출로 뽑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40명, 비중독자가 60명이야. 그럼 알코올 중독의 비율은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의 비율은 40%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근데 요 문제는 뭐야? 요 문제는 애초에 알코올 중독자를 76명, 알코올 비중독자를 109명을 이미 뽑은 거야. 되시죠? 185명을 뽑은 다음에 알코올 중독 여부를 조사한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 76명, 비중독자 109명을 일단 뽑아온 거야. 되시죠? 그러니까 이 얘를 뽑을 때랑 얘를 뽑을 때의 모집단이 뭐에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명 이렇게 뽑으면은 100 갖고 40 나오면 40%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근데 애초에 알코올 중독자를 찾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알코올 중독자는 정말 국민 중에서 극소수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실제 이제 통계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 그냥 랜덤하게 뽑으면 100명 뽑아도 알코올 중독자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럼 알코올 중독자를 조사해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도 안 뽑혀. 그럼 어떻게 조사할 거냐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얘네들은 층을 나눠서 알코올 중독자 층과 알코올 비중독자 층을 나눠 그룹을 일단 애초에 나눠놔. 되시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한 500명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76명 뽑고 비중독자는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비중독자는 예를 들어 1000만 명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109명을 뽑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거라고. 되시죠? 이 알코올 중독자랑 비중독자가 나오는 게 같은 모집단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애초에 알코올 중독자 모집단, 알코올 비중독자 모집단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숫자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합쳐서 185명이니까 185 중에 76명이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되시죠? 이 말뜻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같은 모집단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76이랑 109를 더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되시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2번 질병 A는 185분의 81로 걸린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랜덤하게 185명을 뽑은 다음에 병 걸린 사람을 조사해서 81명이 병 걸려 있으면 185분의 81로 병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요 경우들 둘을 뭐해? 다른 경우로 나눠서 뽑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합한 요 185가 의미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서로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얘네들은 다른 모집단을 대표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한 이 185가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가 없게 된다고. 되시죠? 전체 인구에서 뽑아 와야지 전체 인구를 요 표본이 대표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요 전체 인구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와야지 이 185가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데, 얘는 알코올 중독자 모집단에서 뽑아왔고 얘는 비중독자 모집단에서 뽑아왔어. 애초에 사람을. 되시죠? 비중독자 모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온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이 지역의 인구를 대표하지를 못한다. 되시죠? 요 76명은 뭐만 대표할 수 있어? 알코올 중독자. 이 지역의 알코올 중독자들만 대표할 수 있고, 요 109명은 뭘 대표할 수 있어? 알코올 비중독자. 이 지역의 알코올 비중독자만을 대표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185분의 81로 추정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185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표본에 대해서, 표본학에 대해서, 표본만 또 연구하는 통계학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뭐 공부를 해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것도 뜬금없이, 물론 예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뭐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표본 과정을 고려할 때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애매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9급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런 말까지 더해갖고 제대로 너는 표본의 의미를 아는가,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조금 난이도는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가능한 겁니다. 3번.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유병률은 76분의 53이다. 되죠? 이거는 왜냐면 알코올 중독자 이 76명만 갖고 그 중에 53명이 병에 걸려 있어. 그렇죠? 이 76명 중에 53명이 병에 걸려 있어. 알코올 중독자를 대표하니까 요 76명이,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이 병에 걸릴 확률은 76분의 53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게 되죠. 되시죠? 자, 그러면 4번은 그런 경우, 그래서 또 안 되죠. 예를 들어 질병 A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질병 A인 사람들 뽑아오고 그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 몇 명인지를 조사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야? 중독자 따로 비중독자 따로 조사했기 때문에 요렇게 한 줄 보는, 한 줄을 분석하는 것만 의미가 있다고. 되시죠? 질병 A인 사람을 이렇게 81명 뽑아온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중독자 중에 53명이 병 걸려 있고 비중독자 중에 28명이 병 걸려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중독자랑 비중독자를 더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추정할 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모집단은 추정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은 질병 걸려 있는 사람 81명을 뽑아왔는데, 질병 걸려 있는 사람 뭐 1000명 중에서 81명 뽑아왔는데 그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53명이다. 그럼 81분의 53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되시죠? 근데 지금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중독자 따로 뽑아오고 비중독자 따로 뽑아온 다음에 이제 분석을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중독자 안에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76분의 53이 질병에 걸리더라. 이런 식의 얘기만 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그래서 표본이 어떤 모집단을 대표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통계학에서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런 의미가 통계학 개론의 내용은 조금 벗어나서 표본을 연구하는 표본학, 그쵸? 표본 설계학, 뭐 표본 설계학, 뭐 예를 들어 뭐 실험 계획법, 예를 들어 뭐 이런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요거를 통계학 개론에 출제한 거는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이지만 뭐 문제 자체는 쉽죠. 뭐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문제 자체는 쉽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출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문제에 대한 요 해설을 좀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시죠? 뭐 이해는 되죠? 이 알코올 중독자 76명은 알코올 중독자만 대표하는 거라고.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되시죠? 그 때문에 이렇게 합참 185명이 이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 없잖아. 그쵸? 이 지역에는 비중독자가 훨씬 많겠지. 그쵸? 일반적으로. 비중독자가 한 5천만 명이고 알코올 중독자는 한 100명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알코올 중독자를 연구하려다 보니까, 중독자와 비중독자를 비교해서 둘의 유병률의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려다 보니까 따로따로 뽑아올 수밖에 없다고. 그쵸? 알코올 중독자 모임 중에서 거기서 76명을 뽑아올 수밖에 없다고. 되시죠? 그래서 이 76명은 알코올 중독자만 대표하는 거지 이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는 없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도 요 안에서만, 요 한 줄, 요렇게 한 줄, 요 안에서만 추정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전체 185 갖고 추정하거나 이렇게 가로줄로 더해 갖고 추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또 이 문제 해설을 보든 아니면 본인이 혼자 생각해 보시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표본이라는 게,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자, 20번도 약간
지금까지 안 보던 표현이 등장한다. 어쨌든 뭐 비율이나 표본 비율 이런 거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지만 요 문장이 등장하죠. 되시죠? 이거를 만족해야 된대. 그쵸?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절대값을 풀어내고 이항을 시키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되시죠? P,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모비율 P라는 게 존재해. 되시죠? 자, 그 모비율을 근데 모비율을 알아 몰라? 아예 전수를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모비율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에 표본 조사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모집단의 비율을 알 수가 없으니까 모집단의 흡연율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에 표본을 추출해 갖고 표본 비율을 구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의 비율이 P,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한 비율이 표본 비율 P 해시라고. 되시죠? 그래서 P 해시를 이렇게 딱 구했어. 되시죠? 그럼 P 해시 정확히 요 P를 맞출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딱 한 번에 점 딱 찍어서 맞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점 추정으로 이렇게 한 번에 찍어갖고 맞출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해? 구간 추정을 하게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그 구간을 0.098씩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냈다고. 그럼 이렇게 해서 표본으로 뽑아낸 이 점 추정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뻗어내서 이렇게 해서 구간 추정을 할 때에 요 0.098 값을 뭐라 부릅니까? 오차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되시죠? 얘들 막 이렇게 하잖아. 뮤 플러스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은 되시죠? 요거를 뭐라 불러? 오차의 한계라고 부른다. 요거를 뭐라 부르고? 표준 오차라 부르고. 되시죠? 아무튼 그 오차의 한계를 0.098까지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내가. 되시죠? 그렇게 했을 때 요 모비율을 포함시키는 이 구간이 요 모비율을 포함시키는 구간 이게 내가 계속 이렇게 이 표본 비율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표본을 뽑을 때마다. 그쵸? 그렇게 해서 뽑는 거를 무한히 반복해서 요 모비율을 내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추정해 낼 거라고. 이렇게 추정해 낼 거라고. 그쵸? 그렇게 해낼 확률이 0.95보다는 크게 해라고. 0.95보다는 커야 된다. 되시죠?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구간 추정을 하는데 구간 추정한 그 구간이 모비율을 포함할 확률이 0.95 이상이어야 된다. 요런 말이죠. 되시죠? 그게 바로 뭐냐? 이 0.95가 바로 뭐냐? 신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95% 신뢰 수준으로 신뢰 구간 구한다 하잖아. 그렇죠? 그럼 그때 그 95%가 무슨 의미야? 100개 정도의 100개의 구간 추정의 구간 값을 만들면은 그 100개 중에서 뭐에 95개 이상이 95개 이상이 모비율을 포함하고 있을 거다. 확률적으로. 되시죠? 그런 의미라는 거를 신뢰 구간 추정 맨 처음 할 때 공부를 하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야? 이 문제의 핵심은 요 수식의 뜻이 무엇이냐? 요 수식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다. 신뢰 수준 95%에서 5%에서 모비율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되시죠?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오차의 한계가 0.098 이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오차 한계가 너무 크면 오차가 너무 커지면 안 좋잖아. 그렇죠? 우리가 신뢰 수준 95%로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이게 오차의 한계인데 이 오차의 한계가 0.098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P에 대해서 P가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P에 대해서 이 0.098 이하가 되게 만들게 해주는 표본 크기 n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 문장을 처음 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원래 보통은 95% 신뢰 수준의
실내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쵸? 그거를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고. 수학적으로 쓰면.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없는데. 그쵸?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학 개론책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풀라는 말이야. 이 문제를. 그쵸? 어쨌든 이런 말뜻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이런 문장이 이런 식으로 확률식이 나온다면 확률 부등식이죠. 그렇죠? 확률이 포함된 부등식이 나온다면 이게 신뢰 구간을 말한다는 거를 이제는 아셔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다시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이젠 쉽죠. 그렇죠? 모비율의 실내 오차의 한계 어떻게 구해? 모비율의 오차 한계만 지금 구하는 거니까 모비율의 오차의 한계는 Z 0.025 곱하기 되시죠? 루트 n분의 루트 p 1마 p잖아. 그렇죠? 모비율의 실내 구한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p 플러스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루트 p 햇 1 마이너스 p 햇이잖아. 그렇죠? 요렇게 구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구하니까 그 중에서 요 부분만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오차의 한계라고 부른다. 되시죠? 자, 이번 시험 문제 풀면서 느끼지만 정말 이 이 실내 구간 갖고 문제가 진짜 엄청 여러 개가 한 3문제 정도가 진짜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구간을 뭐 완벽히 마스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풀 수가 없구나. 그리고 모평균도 아니고 뭐해? 모비율 갖고 막 시험 문제를 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렵긴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0.098 이하가 되게 해주는 그때 뭐해?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항상 최소값은 언제 성립해? 등호일 때 성립하죠. 그렇죠? 등호일 때 성립하는 n을 구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뽑기만 하면 당연히 뭐해? 0.098보다 더 작아지겠지, 오차가. 그렇죠? 표본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오차는 어떻게 돼? 줄어드니까 0.098을 딱 만족할 때의 n만 내가 찾아내. 그럼 그것보다 당연히 뭐해? 많이 뽑으면은 당연히 0.098 이하라고, 오차의 한계가. 되시죠? 그 때문에 등호일 때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찾으라는 문제는 항상 등호일 때를 찾으라는 문제로 보시면 된다고. 되시죠? 자, 그럼 Z 0.025가 지금 문제에서 몇이야? 1.96이고 얘가 루트 n이고, 그럼 여기 값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에? 표본 비율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다고. 대신에 얘는 뭐야? 모든 p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p가 어떠한 경우,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도 성립해야 된다고. 되시죠? 그럼 오차의 한계는 어떨수록 커져? 얘가 이 값이 커질수록 커질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분자에 있으니까 이 오차의 한계는 얘가 뭐 할수록 클수록 커질 거 아닙니까? 되시죠? 근데 어쨌든 요 p는 뭐야? 확률값이잖아. 그쵸? 이게 확률값이라고. 이 확률값은 뭐야?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 거라고. 그쵸? 0에서 1 사이 값을 p가 갖는데, 그쵸? p 곱하기 1마 p가 언제 최대가 돼? p가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되죠.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몇이야? 4분의 1이라고. 이때가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최대값이라고. 만약 여기다 3분의 1을 넣어,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되잖아. 그러면 9분의 2라고. 그럼 당연히 4분의 1보다는 뭐해? 9분의 2가 작죠. 그렇죠. 얘는 왜 8분의 2니까. 8조각 중에 2조각인데 얘는 9조각 중에 2조각이잖아. 그렇죠. 당연히 작아진다. 어쨌든 2분의 1일 때가 최대라. 요거는 뭐 미분에서도 알 수 있고, 뭐 지금까지 뭐 이 비율이 나오는 문제 풀 때도 우리가 본 적이 있는 내용이라고.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P에 대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으로 가장 큰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 극단적으로 가장 큰 경우일 때를 대입하게 된다고. 그래서 P에다 뭘 대입해? 2분의 1을 대입해서 이때도 성립하게 되면 모든 P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했는데 그럼 4분의 1인데 거기다 루트 씌웠으니까 그냥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0.098이어야 된다. 그래서 1.96을 여기 갖다가 나눠봐. 1.96분의 0.098이 될 거 아니야. 그쵸? 1.96을 2로 나누면 0.98이고. 그쵸? 여기에 0.098이니까 나누면 몇이 돼? 이쪽이 10분의 1이 되겠네. 되시죠? 2분의 1을 양변에 곱해. 2분의 1 곱하면 안 되죠. 야씨, 귀찮아지네. 1분의 이렇게 하면은 2 루트 n분의 1은 10분의 1이니까 2 루트 n이 10이네. 그래서 루트 n은 5네. n은 아니 5야?
계산이 안 되죠? 다시 계산기 다시. 야씨 다시. 이 계산도 더럽고 문제가. 이거 해석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계산도 더러워갖고 뭐 있다고 해 문제를 도대체 왜 내는 거야 도대체. 앵간치 내야지 그쵸? 적당히 내야지. 너무 어렵게 내니까. 1.96 갖다 나누면은 2분의 1, 4분의 1인가? 1.96분의 0.098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씨 몇이야 이게? 2분의 1, 4분의 1인가요?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 2루트 n분의 1이 4분의 1. 그래서 2루트 n이 4. 루트 n이 2? 이상하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계산이 안 돼갖고 잠깐만 계산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아씨, 요즘에 하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을 보진 않지 않습니까 손으로. 그러니까 하도 계산기를 쓰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나누면은 여기가 20분의 1이구만. 되시죠? 그래서 2루트 n분의 1 여기 1분의 갖고 이렇게 풀면은 20분의 1이니까 2루트 n이 20이어야 되니까 루트 n은 10이어야 되고 n은 100이어야 된다. 자, 아무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였다. 되시죠? 다시 요 문제 요게 무슨 뜻이다? 신뢰 수준 95%에서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할 때 오차의 한계가 뭐에 0.098 이하여야 한다. 요런 뜻이라고. 0.098 이하인 95% 신뢰 수준을 뜻한다고. 되시죠? 그래서 그게 모든 P에 대해서 성립할 때 n의 최소값 찾는 거는 이런 비슷한 문제는 있죠. 그렇죠? 오차의 한계가 예를 들어 오차의 한계가 뭐 4분의 1이 되도록 만드는 뭐더라 n의 최소값 찾아라. 이런 거는 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요 문장은 처음 등장했다고. 요 문장이 그렇죠? 요 식이 처음 등장했다고. 요 식이 무슨 뜻이다? 신뢰 수준 95%에서 오차의 한계가 0.098 이하다. 요런 뜻이 된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 별 3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20번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제 좀 23년 9급에 대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 9급 기출 강의를 찍으면 한 2시간이면 찍습니다. 오늘은 지금 벌써 지금 4시간 한 20분째 찍고 있는데 그만큼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기보다는 매우 낯선 문제, 처음 보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쵸? 어려운 거는 통계학적으로 어려워야지 아예 본 적도 없는 걸 막 출제하면은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매우 낯선 거죠. 그렇죠? 대비할 방법도 없다. 되시죠? 어떻게 대비하겠어? 모든 통계학을 다 공부할 수 없잖아. 내가 시간이 한정적인데. 그렇죠? 보통 내가 비전공자 기준으로 예를 들어 비전공자인데 통계학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어. 그렇죠? 기출문제도 열심히 푸셨어. 되시죠? 진짜 빡세게 열심히 했다. 그럼 한 60점. 맥스가 최대. 되시죠? 그리고 일반적이라면 40점 정도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옛날 11년도 기출문제부터 이제 풀어 오시면서 23년 기출문제 풀 거 아니야. 그씨 왜 이렇게 어려워? 하고 저희 강의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에서 60 사이 나왔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했구나. 그럼 시험장 가서 충분히 시험 문제 풀 수준 실력이 되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직 시험을 치르기 전이니까 조금 부족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40점보다 1개에서 2개 정도 실수해서 또 틀릴 거 아니야. 그럼 35점, 30점도 나올 수가 있다. 되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요거는 요 23년 9급 자체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였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 내야 됩니다. 왜냐면 다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그쵸? 공부한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 100점 맞고 조금 뭐였더라 그 순간에 뭐 긴장하거나 실수하거나 아니면 공부 좀 덜 하거나 한 사람은 조금 틀릴 수 있게 내야 될 거 아니야. 되시죠? 근데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도 40점밖에 받을 수 없게 이런 식으로 출제돼서 여기서 잘 찍으면은 또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못 찍으면 그대로 40점이고 아니면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30점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죠. 그쵸? 시험이. 운에 의해서 달라지는 이런 시험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40에서 60점 정도면은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부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 정도의 시험은 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제 생각에 표본 전문가이신 표본 이게 통계학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계학도 뭐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해갖고 뭐 데이터 마이닝하고 막 이런 식으로 팔 수도 있고 뭐 수리적으로 막 팔 수도 있는데 약간 표본을 엄청나게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낸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표본과 또 표본하면 당연히 뭐래?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표본은 약간 검정보다는 추정에 거의 치중되어 있는데 그렇죠? 표본과 이 추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된 걸 봤을 때 요런 교수님이 출제한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은 가까스로 맞출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구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통계학 전공 안 하고 그 통계학을 학교에서 하나 정도 통계학 개론 정도는 듣고 뭐 그러고 준비를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뭐 이 정도로까지 이제 뭐 이제 23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시험을 이제 받아 볼 거 아니야. 시험 출제처에서. 그렇죠. 시험 출제과에서 이 점수 대비 그래프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평균 한 70에서 80 정도로 평균을 놓고 정규분포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한 40에 놓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거의 F분포처럼. 그렇죠. 앞에만 엄청나게 나오고 뒤에는 거의 사람이 없는 극단적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분포적으로 시험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정도로 어렵게는 내지 말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10에서 12문제 정도는 출제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시험 출제 기조가 바뀔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대해서 겁을 먹어서 열심히 통계학을 준비해야겠다. 이러시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비가 안 된다고 다 공부할 수 없다고 우리가 절대로 되시죠. 그리고 어차피 상대평가잖아 시험은.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고 어차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컷이 낮아지는 거잖아. 합격 컷이. 합격 컷이 내려올 뿐이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받아 보더라도 혹시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도 그럼 일단 꽈락은 맞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8개는 무조건 맞춰야지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풀고 나머지 과목들 잘 해갖고 점수를 올려야지 해갖고 좀 합격 컷 이상으로 해갖고 합격하는 방법밖에 없다. 되시죠? 데뷔하려면 다시 대학을 가셔야 돼. 대학 가서 다시 통계학 공부를 4년 동안 빡세게 하셔야 돼. 뭐 4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 3년은 빡세게 하셔야 돼. 만약 이걸 완벽하게 내가 풀려면은 이 문제들을. 근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시험 뭐 1년 아니면 2년 안에 준비해서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기출 문제와 개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되시죠? 그리고 상대 평가니까 남보다 좀만 더 잘 맞자라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시험장에 가셔야지. 어려우니까 앞으로 통계가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망한다고. 다른 과목들 안 할 겁니까? 다른 과목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경작도 어렵게 나왔다며. 그쵸? 그러면 다른 과목들에도 똑같이 그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상대평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쉬우면 남도 쉽다. 그쵸?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만 더 잘하자.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들을 보시면 얼마나 개념과 의미를 많이 묻습니까? 그쵸? 시험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공식만 외우시지 말고 항상 이게 통계학적으로 뭘 뜻하는지 뭘 검정하는 건지 그렇죠. 신뢰 구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런 식의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어려운데 어쨌든 요 기출 강의 진짜 역대급으로 가장 긴 7급보다 더 원래 7급이 더 어려워야 되는데 이거 7급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거는 9급 시험인데 아무튼 그런 기출 강의가 되었는데 본인이 뭐 모르는 부분만 잘 찾아서 뭐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제 강의로도 부족하면은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또 다른 방식으로 푸는 또 해설이 적혀 있을 테니까 그런 해설을 보시고 또 자기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시기를 자기만의 풀이 방법으로 또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